자, 오늘은 파파카츠가 무엇인가? 한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오갔습니다만 최근에 왜 이 소재가 올라왔느냐 하면요. 일본에서 지금 다카이치 총리가 성매매 방지법을 제정하라 이렇게 이제 지시가 내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파파카츠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파파카츠. 파파는 직역을 하면은 아빠 뭐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죠. 아버지, 카츠 활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파파카츠라는 행위는 뭐냐면은 젊은 여성이 아버지뻘 되는 남성과 교제를 하면서 밥을 같이 먹는다거나 데이트를 같이 해주면서 그 대가로 돈을 받는다. 이게 이제 파파카츠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때 일본에서도 굉장히 유행하고 지금도 여전히 뭐 유행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일본에는 다양한 이제 성매매 문제가 최근에 와서 아주 심각하게 불거지면서 다카이치 총리가 성매매 방지법을 제정하라고 이제 지시를 내렸는데 이 부분에 어떤 얘기들이 이제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먼저 파파카츠에 대해서 한번 총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파파카츠 정의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젊은 여성이 아버지뻘 되는 그런 남성에게 데이트를 같이 해주면서 그 데이트한 시간만큼 돈을 받는 뭐 이런 형태인데 이게 이제 과거의 원조 교제하고는 그럼 어떻게 다르냐? 원조 교제는 명백히 성을 제공해주고 돈을 받는 겁니다. 특히 이제 원조 교제는 좀 어린 여성, 젊은 여성, 가끔 뭐 고등학생들도 있고 그랬죠. 젊은 여성이 주로 많았습니다. 중학교 여학생도 있었어요. 원조 교제는 완전히 불법인 거죠. 어쨌든 그런 이제 원조 교제는 명확하게 성매매를 하는 부분이었다 그러면 파파카츠는 좀 더 우아하게 표현을 한 겁니다. 말로 아주 데이트를 해주는 거지 그 노골적으로 성매매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장난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사실 데이트를 하다 보면은 서로 마음이 맞아서 결국은 호텔로 향하는 경우가 없겠어요? 분명히 그런 거는 많이 있다는 얘기들이 어쨌든 취재 같은 데서도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 이제 현상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파파카츠가 왜 그러면은 이제 발생하게 됐느냐? 이거는 뭐 역시 일본의 젊은 여성들이 생활이 팍팍해졌다는 거죠. 일본이 경제가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오랫동안의 불경기가 이어지면서 가장 그 피해를 입는 부분이 젊은 여성들입니다. 왜냐하면은 비정규직이 많이 늘어났어요. 일본에서. 그 비정규직 중에 많은 부분이 여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은 경제활동이 힘들어요. 정규직으로. 그러니까 정규직이 아니고 비정규직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불안한 거죠. 근데 쓰임새는 분명히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어려운 가정에서 자란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당장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비정규직을 해서는 도저히 그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파파카츠 같은 이런 활동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노골적인 성매매가 아니라고 이제 변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수요와 공급이 잘 맞아떨어지는데 한쪽에서는 돈이 이제 상당히 궁한데 또 한쪽에서는 장노년층은 돈은 있는데 젊은 여성을 만나서 데이트한다는 것은 언강생심이죠. 그런데 이제 돈이 있으니까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 쉽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여성과 만나서 데이트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밥도 같이 먹을 수 있다. 외로움을 달랠 수도 있으니까 좋지 않겠어요? 이제 중장년층의 수요가 있고 공급 입장에서는 젊은 여성이 당장히 돈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서로가 니즈가 맞아 떨어지는 건데 이 관계는 일본의 그 성매매 전체적인 어떤 흐름 속에서 한 일부분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최근에 이제 좀 더 들어가 보면요. 성매매 관련해가지고는 과거에 일본은 전전에만 해도 이 성매매가 합법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도 시대에는 도쿄의 어떤 지역이 공창 같은 그런 지역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교토도 있었고요. 오사카에도 있었습니다. 대도시 한 3군데 정도 공창지대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연합군이 들어오고 GHQ에서 그걸 금지하게 됩니다. 성매매 방지법을 마련해가지고, 그게 1956년입니다. 그 성매매를 방지하게 했는데, 그 법이 제정돼가지고 그 법 내용을 보면은 주로 성을 제공하는 여성에게 성매매 방지하는 그 규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파는 쪽에게만 죄를 묻는 거죠. 왜냐? 손님을 기다린다든가, 그 다음에 손님을 유혹한다든가, 이 두 가지가 법에 저촉되는 그런 식으로 법을 제정했어요. 그러니까 남성에게, 소위 말하는 성을 사는 남성에게는 전혀 그 죄를 묻지 않아서, 이게 1956년 성매매 방지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있다. 왜 남성에게는 죄를 묻지 않느냐? 그게 더 심각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최근에
불거진 거죠. 근데 이 문제가 왜 최근에 불거졌느냐 하면요. 아주 공교롭게도 일본의 경제가 뭐 완전히 침체되면서 최근에 도쿄에 가보면은 시부야라든가 뭐 신주쿠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은 젊은 여성이 쭉 줄 서서 뭔가를 기다리면서 핸드폰을 보고 있는 이런 사진들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뭐 직접 가서 보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걸 이제 다찐뽀라 그러는데, 다찐뽀라는 게 뭐냐면은 성매매할 남성을 기다리는 여성, 이걸 다찐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고, 아까 말했던 이제 원조 교제가 있고요, 다찐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파카츠, 이제 이런 이제 다양한 어떤 부류가 이제 성매매 일종으로 분화가 돼 가는데, 거기에서 좀 더 세분화된 게 최근에 아사히 신문의 특집 기사에 의하면요, 좀 더 세분화시켰는데, 그걸 제가 조금 소개해 드리면요, 소프란드라는 게 있어요. 소프란드라는 게 뭐냐면은 목욕을 같이 하는 겁니다. 목욕을 같이 하고 나서 성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점포가 있는 거죠. 그 점포에 가서 같이 목욕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성매매를 하는 겁니다.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패션 헬스라는 데가 있어요. 패션 헬스라는 곳. 이게 다 점포에서 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냐니까, 그 점포 좁은 공간에서 그 남성에게 성 서비스를 하는 여성들의 정신 상태가 그게 온전하겠어요? 그 좁은 공간에서 하루 종일 남성을 받다 보면요, 그 우울증도 생기고 뭐 정신적으로 굉장히 그 건강하지 못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쪽이 이제 생기게 된다니까, 요즘은 이제 딜리버리 헬스라는 게 딜리버리 헬스. 딜리버리가 뭡니까? 배달이라는 거죠. 이게 뭘 말하냐? 이 일본을 줄여서 데리헤르라고 해요. 데리헤르. 이 데리헤르는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전화를 하거나 SNS에서 연결해가지고 여성을 요청을 하게 되면은 이제 배달이 오는 거죠. 여성 배달이 옵니다. 그게 이제 자택이나 호텔로 부르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건데, 이걸 이제 무점포형이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사실 여기에서 다 종류들이 많지만요, 또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게 섹시 캐바쿠라라는 이런 또 종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키스하고 가슴 만지는 것까지는 이제 가능하다고 그래요. 이렇게 이제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죠. 이 모든 것들이, 자, 한번 그동안 한번 볼까요? 원조 교제, 파파카츠, 다찐뽀, 그 다음에 소프란드, 그 다음에 패션 헬스, 데리헤르, 그 다음에 섹시 캐바쿠라. 야, 이거 발음하기도 어려운데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종류들은 어떤 식으로 이게 합법으로, 이게 이제 성풍속 업종이라 그러나요? 그런 걸로 지금 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합법이라는 게 왜 합법이냐니까, 일본에 지금 현재 56년에 제정된 그 법은요, 어디까지 뭐를 불법이라고 하냐면은 좀 얘기하기가 좀 못하긴 합니다만, 결국 마지막 행위까지 갔을 때 그게 위법이라는 겁니다. 남녀 사이에. 거기 전 단계까지 어떤 행위들도 이게 불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과연 그게 쉽게 그 구별해낼 수 있겠어요? 자, 만약에 경찰이 왔다 칩시다. 남녀 사이가 호텔에 있었는데 뭐 우리는 그냥 외모만 했다, 아니면 뭐 손으로만 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한다면은 그게 불법이 아닌 거예요. 이런 문제가 이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만 이런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갈라파고스화 됐다 그러는데, 일본이 1956년에 정해진 법이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는 그 성행위 아주 그 마지막 단계 그것만을 불법이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는 성을 파는 여성에게만 이 죄를 묻는다는 겁니다. 사는 남성에게 죄를 묻지 않는다는 거죠. 불법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서 이제 성매매 방지법을 새롭게 한번 개정하라고 다카이치 총리가 이제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두 가지 문제가 왜 발생했냐니까, 왜 사는 사람은 남자에게는 죄를 묻지 않느냐, 이 문제 하나하고, 이 문제가 왜 갑자기 불거졌냐면은, 최근에 오바투어리즘이라고 그러죠. 일본이 엔화가 싸지고 하면서 외국에서 많은 이제 관광객들이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특히 젊은 외국인 남성들이 일본에 성매매하러 여행 오는 남자들이 그렇게 많아졌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중국인이 굉장히 많고, 뭐 그래서 이제 동남아 남성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자존심이 상당히 이제 무너진 거죠. 과거에 일본 남성들이 중진국이나 하류 국가에 가서 성매매를 하고 뭐 그런 건 있었지만, 이제 거꾸로 이제 중국이나 동남아권에 있는 남성들이 와가지고 일본 여성의 성매매 한다는 거, 이게 이제 아마 일본 남성들의 자존심을 엄청 긁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게 법제화가 급진전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남성에게도 이제 죄를 묻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가는 것 같고, 이거는 이제 뭐 젠더 비대칭
칭성이라고 이제 많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일본에서요, 여러 가지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살펴보는 가운데 한국의 경우를 이제 하나의 그 샘플로 보기도 했어요. 한국이 2004년도에 성매매 방지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때도 한국도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성매매 방지법을 만들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니까 거기에 성매매에 종사했던 많은 여성들이 데모를 하고 나왔었어요. 왜 우리는 내 성의 자율권을 국가가 통제하느냐 이 부분을 얘기하니까 국가 입장에서 좀 애매하긴 했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건 일부분에 해당될 뿐이고 많은 부분은 일방적으로 여성들이 불리하게 성매매에 원하지 않는 그런 환경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그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성매매를 방지해야 된다 그렇게 출발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그걸 방지하게 되면은 당장 거기에서 돈을 벌어서 정말 가정을 먹여 살리고 가정을 지탱해 오던 많은 여성들은 어떻게 하냐? 그럼 돈을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까지 벌어둔 돈을 어디서 벌느냐? 그래서 정부가 지원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단기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조도 하고 그리고 민간단체하고도 연결해 주기도 하고요. 주거 공간을 제공해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나는 성매매 하고 싶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경제적 문제 때문에 이걸 하고 있다. 그렇게 의사표시하는 여성에게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민간단체도 지원해 주고 주거 공간도 제공해 주고 이렇게 이제 추진해 오면서 지금 현재는 물론 이제 뭐 음성적으로 많이 아직도 남아있다. 음성적으로 퍼져서 오히려 더 그게 더 문제가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래도 많이 개선된 듯한 느낌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에게 이 한국의 이 성매매 방지법이 하나의 뭐랄까 참조 사항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얘기도 흘러나오고요. 또 하나는요. 북미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북미 모델이라는 것은 사는 척을 처벌하고 파는 척은 처벌하지 않고 지원한다 이겁니다. 조금 전에 보면은 뭐 한국이 하는 모델하고 뭐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자 근데 이제 뭐냐 하면은 남성에게만 벌을 가하고 여성에게는 벌을 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성은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결국 돈이 궁해서 거기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쪽으로 간 거란 말이에요. 그 돈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정부가 복지 차원에서 여성을 처벌하지 않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지금 한국이 하는 모델하고 거의 뭐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스웨덴이 도입을 해가지고 프랑스하고 캐나다로 확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일본도 이제 이런 모델들을 이제 참조를 하면서 성매매 방지법을 개정할 텐데 여기에서 참 과연 이제 성매매에 직접 종사하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과연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제 우려도 나오고 여러 가지로 너무 졸속으로 법을 제정해서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다양한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 문제는 보통 복잡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뭐 그 과정들을 얼핏 뉴스를 통해서 지켜봐왔는데 제일 문제는 그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의 경제적 사정이 굉장히 딱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에 당장 거기에서 돈을 못 벌게 되면 우리가 어디 가서 돈을 버느냐 이거예요. 그런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였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한국 정부도 지원을 하고 민간단체도 지원을 하고 그리고 주거 공간도 제공해주고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정부가 개입을 하면서 어느 정도는 개선되어 나가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뉴스 속에는 또 음성적으로 일반 가정 아파트라든가 뭐 이런 데서 그런 성매매 단체랄까 성매매 제공하는 기업 같은 뭐 그런 형태의 업종이 발견됐다 뭐 이래가지고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성매매 방지법이 발효되고 나서 사실은 음성적으로 더 퍼지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음성적으로 퍼지게 되면 오히려 그 여성들에게는 더 사각지대가 생긴다. 신분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 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뭐 일본도 지금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 계속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남성이 여성을 돈 주고 살 수 있다는 이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은 반드시 수요와 공급이 또 이루어질 거고 그 부분 그러니까 사회적인 인식 이런 부분들이 바뀌어야 한다. 남성이 번듯이 가정이 있으면서도 성을 사는 이런 의식 이게 바뀌어야 되겠고 또 여성도 물론 쉽게 돈을 번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자기의 몸을 하나의 그 상품화하는 이런 형태를 그 받아들이는 마음 자세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는 한은 이게 쉽게 바뀔 수 있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사회적인 복지 정책과 그 다음에 사회 인식 변화 이거는 이제 인권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동시에 변해야 변할 수 있는 문제다. 그래서 일본이 지금 성매매 방지
방지법을 제정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사실은 굉장히 흥미진진한데, 일본에서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풍속도라 그럴까요? 그런 업종이 엄청나게 세분화되어 가지고 그게 대단한 경제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과연 법이 마련되어 가지고 이 여기서 먹고 살던 종사했던 많은 경제 활동자들이 이제 돈을 못 벌게 되면은 그 문제를 또 어떤 식으로 커버하고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살펴봐야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를 단순화시켜서 가해자에게 그냥 벌칙만 제정할 게 아니라 거기에 종사했던 많은 여성들의 복지 문제로서 어떻게 접근할 건가, 인권 문제로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종사했던 사람들의 얘기도 듣는 종합적으로 깊이 있게 토론해서 결론을 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 과정 속에서 한국의 성매매 방지법이 어떤 식으로 제정되고 흘러와서 지금까지 어떤 결과, 지금 현재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런 것들도 좀 조사를 해서, 그리고 북미 모델도 하나의 참고를 해서 그렇게 일본에서 뭐 성매매 방지법이 마련된다면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